일본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끝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를 다져나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동석 기자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추천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가기에서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이 승인됐습니다. 17세기 에도 시대부터 금강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중 물자를 공급한 곳으로 1939년 2월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조선인 2천여 명 정도가 강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我が国にとって素晴らしい文化遺産だと確信をしておりますし、だからこそ丁寧な議論をこの早期に始め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천 행보에 정작 일본 주요 언론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문화의 정치 이용을 위험스럽게 여긴다는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나라와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최종 등재 여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7월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간 외교 갈등은 위안부 논란에 이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일본이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얘기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100번 양보해서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 약속은 깜깜무소식,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론전 외엔 딱히 없습니다. 백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영화 군함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대표적인 현장인데요.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두고 강제 노역 사실을 쏙 뺀 군함도 사태가 재현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은 군함도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불행했던 객관적인 역사도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세계유산으로 추천할 대상 기간이 일제강점기 이전인 186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역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다, 혹은 자기들이 얘기한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군함도 논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겹치며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여론전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올해는 9년 만에 눈 내리는 서울을 맞았죠.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쳤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꽤 많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찬바람이 불고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으로 뒤덮인 화성 행궁 언덕에서 눈썰매를 즐깁니다. 밤사이 한방눈이 수도권을 포근히 감쌌습니다. 도심 곳곳은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왔는데 기분도 좋고, 이 아이가 또 미끄럼 타는 것도 좋아하니까 또 좋은 것 같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눈 때문에 귀경을 서두르는 차들로 오전부터 붐볐습니다. 새벽에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대구서 8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문경 쪽에서부터 이제 눈발이 날려가지고 좀 속도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설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어제와 오늘 5cm가 넘게 내렸습니다. 눈 내리는 설은 2013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경기 평택 11.5cm, 충남 당진 9.2cm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 등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고 주말까지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차례를 마친 귀경객들로 가득합니다. 가족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얼른 돌아와 쉬고 싶은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서울유검수 나가 있는 박은지 기자 연결해서 고속도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길은 어떻습니까? 네, 설당의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이 몰리면서 낮 동안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눈까지 내려 운행 속도가 더 느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가 절정이었습니다. 지금 좀 나아졌지만 아직 일부 분기점 부근은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로 통해 고속도로 상황 보시겠습니다. 경부선 안성분기점 서울 방향으로는 차량이 빼곡히 줄지어 있습니다. 서해안선 서평택 부근도 서울 방향 고속도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이 되면서 경부선 50km 구간과 서해안선 19km 등 일부를 제외한 고속도로는 다소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방향으로 부산에서는 5시간 10분, 목포에서는 5시간 반, 광주에서는 5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 분기점에는 아직 차량이 빼곡하네요. 정체는 언제쯤 나아질까요? 네,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가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가 풀리는 시각은 자정 시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완전한 해소 시간은 저녁 11시에서 자정 이렇게 그쯤이면 아마 거의 다 풀릴 것 같아요. 오늘 전국 교통량은 495만 대로 작년 520만 여 대가 이동했던 추석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유검소에서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엔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향인 안동을 찾아 TK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과 함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대선 공약을 수용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북 안동을 찾아 흰눈 덮인 부모님 산소에 성묘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인 김혜경 씨와 안동 전통가옥에서 한복을 입고 국민께 세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설날이라 정말 오랜만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관향이기도 한 안동을 찾았습니다. 이후 경북 이시 중친회에선 문중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고 부인 김혜경 씨의 안동 김씨 화수에도 차례로 방문해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고향을 강조하는 행보로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경북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때 맞춰 TK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이곳 경북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 백신 의료 산업 벨트 조성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대선 경선 공약이었던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강화도 최북단을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반박한 데 대해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 외치는 게 아니고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천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남북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통일은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사드 추가 배치를 공언했던 윤 후보는
방어용 무기 구축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드 이외에도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해서는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그전에 학교 다닐 때 강화도에 자주 놀러 왔는데 신촌에서 그 버스 타면 지금도 있어요. 여기 내리거든. 그 앞에 시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27번째 생활 밀착형 심쿵 공약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친환경 건강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바둑과 체스 등 노인 스포츠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어르신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남에서 시작하는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은 원안대로 김포 노선을 살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지지율 1, 2위 후보들이 거대 담론보다는 미니 공약에 힘을 많이 쏟고 있죠. 다양해진 유권자의 기호에 맞춘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런 걸 다 하려면 재원이 만만치 않게 들지 않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4일 타투 합법화를 약속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시술은 불법인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범법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꼭 되기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일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저희 멱살을 잡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으로 저희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 28일 기준 이 후보는 모두 55개의 소확행 공약을, 윤 후보는 23개의 심쿵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미니 공약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쉬운 만큼 표심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공약이지만 계속 쌓이다 보니 필요한 재원도 만만치 않은데요. 양 후보 모두 재원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양 선대위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기준점이 500억 이하 드는 거는 감당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세목간의 조정에 의해서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은 비예산 공약, 예산이 안 들어가거나 이미 그 분야에 그 정도의 예산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제도를 바꾸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과 성장, 분배 문제 등 국가 미래에 대한 큰 공약들이 가려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시담론을 얘기할 만한 전문성이나 정치적인 이력이나 비전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중도로 확장을 하고 표를 얻어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전략으로.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다양화 세분화되는 추세인 만큼 실행 가능성과 예산 대책 등이 충분히 고려된다면 정치와 국민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자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철수의 생쇼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홍보 전략입니까? 보통 이런 말 안 좋을 때 쓰는 말 아니에요? 네, 이 말은 유튜브 기반 토크쇼 이름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인간 안철수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등장한 겁니다. 본인 지지 기반을 더 다지기 위해서 이재명, 윤석열, 양강 두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를 염두에 둔 듯 김 교수와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같이 마라톤에 지금까지 풀코스 3번 쉬고 안주했죠. 마라톤 훈련이라는 게 다치지 않고 뛸 수 있게 하는 게 훈련인 것 같아요. 또 김 교수는 안 후보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일을 배우자가 막는다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서 그간 안 후보를 존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토크쇼에 나온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현장 전화 연결 등을 빼면 방청객이 있는 토크쇼 출연은 처음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첫 공개가 됐고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다음 시리즈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12월 말 1월 초 15%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는 10% 아래에 주춤해 있는 만큼 반등을 노리고 있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오늘 방송에서 안 후보는 IT와 의학 지식, 교육개혁 중요성까지 다 아는 사람이 저뿐이라며 본인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나은 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꼭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은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은 성사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일사천리로요? 네, 일사천리로 됐는데요. 우선 오는 3일, 내일 모레 3일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사자 TV 토론을 앞두고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이 첫 대선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됐습니다. 네. 김 후보는 사자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4명의 후보들에게 1대1 토론이나 또 다자 토론을 제안해왔고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락한 건데요. 민주당은 두 후보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토론회를 하기로 통 크게 합의했다면서 윤 후보의 양자 토론 무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러 조건을 달고 말을 바꾸며 네거티브만 하겠다고 생떼를 쓴 윤석열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합의 사항입니다. 네, 윤 후보 측에 자료를 들고 토론하자는 제안을 두고 이 후보 측이 거부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김동연 후보와의 토론은 자료 없이 정책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오늘 말을 했는데 이 강화도 평화 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 그러길래 이거는 이제 허세라고 봤고요. 페북에 한 줄 메시지 하는 것부터 제가 연설에 쓰는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따라하니까 윤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때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일 관련 지시를 한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공직자 가족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스스로 수사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도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차 범인의 접전은 여전한 듯합니다. 네, 여전합니다. 우선 여론조사 공정이 언론사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43.5%, 또 이 후보 38.1%로 두 사람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직전 조사에 비해 2% 하락한 7.8%, 심상정 후보는 2.8%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40.2%, 이 후보가 38.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는데 이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 비해서 격차가 3.5%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3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초접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결과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6번째 대선 관련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대선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박자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말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쿼드 4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이며 이 시기에 방한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월 초하루죠. 오늘 새벽 부산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방차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연기를 흡입한 70대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검게 탄 집안에서 소방대가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가스 장관들과 한번 확인해 주소.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 연산동의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주인은 설을 맞아 집안 곳곳에 양초를 켜놓고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소방차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3층에 사람이 안 내려온다. 그 올라가서 문을 어째 두드리노 두 사람 뚫고 내려오더라고. 비닐하우스가 뼈대만 남고 다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화천군의 한 하우스 안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곳이 호수와 산 사이에 있어 소방관들은 배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차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가지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땐 전소된 상태고.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임야 15,000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입산자의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설 연휴가 있으니 검사 건수가 줄고 그러니 확진자 수도 줄겠지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설인 오늘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연속 10,000명대, 심지어 사상 첫 18,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율도 10%에 바짝 다가서서 얼마 전 3%대였던 거와 비교하면 엄청난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검사량이 기존 평일 수준으로 늘어나면 신규 확진자 하루 2만 명 이상은 시간 문제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설 연휴 나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343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19 양성률도 최근 일주일 사이 4%대에서 9%대로 급증했습니다. 검사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은 0.42%, 치명률은 0.15%로 각각 델타의 3분의 1과 5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증화와 사망의 위험은 크지 않지만 전파력이 2~3배 강한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5,500여 명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이 4,1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세대로라면 설 연휴 이후 확진자 2~3만 명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진단검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3만 명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확진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재택관리해서 중증 환자들을 막을 수 있느냐. 즉,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두 번째 인도 물량 11,000명분이 오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오미크론 유행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설 맞이 특별 대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님 뉴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들던가요, 최근에? 글쎄요, 뭐 어차피 시장직에 취임하면서 시의회 사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정치 환경이 뭐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 안 했었으니까요. 네네. 뭐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조금 더 소통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시의회 쪽에서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워낙 뭐 압도적인 의석 차가 있기 때문에 99석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지난 연말에 사실 준 예산까지 갈 게 걱정이 됐지만 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세를 낮추고 뭐든지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서울에서만 4,100명이 나왔던데 물론 질본청에서도 뭐 일을 하고 있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따로 뭐 생각해둔 방역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대응 체계가 동네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참하는 병 의원 수를 최대한 늘려서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는가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병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어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 의사협회장님하고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요. 빠른 속도로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늘고 있어서 지금 한 100개 정도 확보했는데 100개. 한 달 내로 1000개 가까이 늘리는 걸 목표로 해서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염이 되더라도 왜 격리될 때 보면은 보건소 얘기 다르고 질본 얘기 다르고 이제 외국에서 오는 경우는 공항말 다르더라. 네. 그래서 헛갈려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생겨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사실 질본에서는 바로바로 발표를 해서 언론에 반영이 다 됩니다. 되는데 그 시차 때문에 이게 착오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120 같은데 시청의 그 대표 민원전화죠. 네. 이런 곳이나 보건소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즉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즉답해 드리고 혹시 혼선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질본에 확인을 해서 가장 최신 정확한 그러니까 변경됐을 때 생기는 착오거든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는 정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 왜 처음에 서울시장 막 당선되셨을 때 그걸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사실 자가진단 키트의 부정확성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네. 그런데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만 이용을 하면 충분히 PCR 검사만큼이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권위 있는 곳에서 해드리질 못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도 부정적이었는데요. 이제 사용이 시작된 만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급을 하겠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10년 전에는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이런 걸로 서울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서울이 어떻게 변화했던가요? 일단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일자리와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 다시 말해서 도시의 이제 경제력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순위가 국제기관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싶었고 정책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국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조금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작년 1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 토대를 다지는 기간이었고요. 이제 지금 예상컨대 오미크론이 지나가면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전국은 조금 좀 진정이 될 것 같다는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글로벌 선도 도시를 통해서 금융도시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들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건 참 좋겠네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만들고 계시던데 사람들이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건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왔죠?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완전히 막혀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10년 정도 서울시에서요. 그걸 이제 다시 다 되살리는 작업을 하는데 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네, 하긴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대선 후보들이 다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또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21군데를 선정해서 엄선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재건축도 비슷한 숫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진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조합마다 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만은 단계별로 지금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한 달포 전에 모아주택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가장 고생을 하시거든요. 모아주택이 뭔데요? 그러니까 모아오시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들여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 집을 한꺼번에 허물면 지하로 차가 들어가서 돌려 나올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10채 모으면 100채 모으면 훨씬 더 큰 지하 주차장이 생기겠죠. 그런 곳에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들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저축 밀집 주거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주차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시범 사업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폐지 공약도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제가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니까요. 당연히 당과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대선 후보의 공약이 당론이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저도 그동안 지론으로 종부세는 어쨌든 폐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있는데 그때 재도전하시겠죠? 예,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지난 보궐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약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 확산일로지만 그리운 부모님께는 새해 인사 드려야겠죠. 영상통화를 하거나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서도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는 현장에 이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을 맞아 한 부부가 TV 앞에 서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이거 시국이 엄중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아기 좀 그거들라 한번 정리 한번 내려와. 네. 코로나19 확산세로 가족 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자 이른바 랜선 세배를 선택했습니다. 화면 속이지만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만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돌아온 추석 때는 좀 코로나나 이런 게 좀 잠잠해져서 좀 이렇게 뵈고 인사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는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식사 한 끼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간절함을 수화기에 담아 안부를 전합니다. 잘 드시고. 엄마, 보고 싶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쉽지. 이게 비접촉으로 하니까 부모님 손도 못 잡아보자. 손주더러 왔는데 이거 쓰다듬지도 못하고. 서울 운현궁에서는 설을 맞은 시민들이 제기차기와 투호 등을 즐기며 거리두기로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추석 때는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사태 전 구정에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올해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명절 풍경을 바꿔놨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선 선수나 경기 외에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직접 요리하고 서빙하고 쓰레기통 로봇에 칵테일을 만드는 로봇, 건강과 체온을 체크하는 로봇까지 현지에서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이 김에 로봇 강국임을 과시하려는 듯합니다. 베이징에서 조희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미디어들이 모이는 베이징 올림픽 미디어 센터입니다.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건물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다름 아닌 식당의 로봇들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당 조리실에 요리사는 없고 대신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완성된 음식은 천장에 달린 레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로봇이 직접 만들고 배달한 요리인데요. 맛은 어떨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좀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식당 조리실에는 단 2명만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요리사에게 한 달 동안 전수받은 레시피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And the taste was pretty solid. I enjoyed it. If I had to rate it between 1 and 10, I'd go solid 7. 1분 30초면 원하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로봇도 인기 만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로봇 강국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성화봉송 릴레이에도 올림픽 사상 최초로 수륙 양용 로봇이 활용되는 등 로봇들의 올림픽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명품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명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재테크용으로 구입을 하거나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라는 평가도 있지만 빌릴 돈으로 그냥 좋은 거, 저렴한 물건을 사서 쓰는 게 낫다는 시선도 있죠.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개장 시간에 맞춰 한정판 신발을 사려고 뛰어갑니다.
되팔면 수익이 남는 명품 시계를 사려면 줄을 길게 서야 합니다. 거의 딱 8팀까지는 웨이팅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입장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명품 대여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고객은 MZ세대로 고가의 가방과 시계를 하루 단위로 빌립니다. 한 명품 가방의 하루 대여료는 상품 가격의 200분의 1 정도입니다. 25세에서 35세 여성분들이 가장 많고요. 명품을 구매하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결혼식이나 입학식이나 다. 명품 대여는 편의점까지 확산했습니다. 고가의 전자기기나 골프 장비를 하루 10,000원 이하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하면 고가의 골프 장비를 최소 3일 이상 단위로 빌릴 수 있습니다. MZ세대의 대여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기존에 사고 싶었던 제품들을 미리 단기간으로 이렇게 대여해서 제품이 저와 맞는지 미리 알 수 있었고 그 정도로까지 명품을 사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가 명품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방송인 허참 씨가 간암 투병 중 향년 73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KBS 예능 프로그램 가족오락관을 25년간 진행했으며 MBN 엄지의 제왕 진행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눈이 내린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인데요.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10cm에 가까운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오늘 밤까지도 눈발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늦은 밤까지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귀경길에는 눈 대신 강력 한파가 찾아옵니다.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방눈이 쏟아진 데다가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귀성길, 귀경길,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포천은 영하 15도, 대관령 영하 14도, 봉화는 영하 11도로 영하 10도를 크게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5도를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세종은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라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눈발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의 대기는 현재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 원주는 아침에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호남과 제주에 눈 또는 비 소식 들어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 속 맹추위가 지속되는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